마이크가 되나요? 어떻게 키우지? 한번 봅시다. 그럼 논의구조. 조교 선생님, 이 마이크가 되나요? 우리 손은 안 되는데 조교 선생님 손 통하면 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몸들만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연구하고 평범하게 강의하고 평범하게 소통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셔서 반갑고요. 이 수업이 다문화 사회 그리고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논의하는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의 다문화주의 또는 뭐 다문화 공생 사회 그다음에 이제 제1고위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 성과를 방금 소개드린 책으로 문경희 교수님하고 이제 공저로 다른 또 연구자 선생님들하고 함께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했던 집필했던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 트랜스보더 민족주의와 제일 한인 여성의 국적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을 했죠.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제일 한인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제일 한인은 한반도가 아닌 일본에서 지금 현재 5세대까지 걸쳐서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독립은 됐으나 분단된 한반도, 내가 일본으로 이주 왔을 때 또는 내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서 왔을 때는 하나의 조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일본이 패전을 했고 내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조국은 두 개가 되었죠.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일본에 남았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일본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됐고 지금까지도 분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 제일 한인들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서 각각의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붙였지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 지금 다문화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문경희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그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잠깐. 자, 국제이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구제국주의 하에서 식민 지배, 피지배. 그래서 피지배국들로부터 식민 모국으로 강제 동원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이주를 하거나 하면서 이 구제국주의 하의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남미, 카브리해에서 미국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유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국제 이주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죠.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국주의들은 이제 그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서구가 경제 발전을 하게 돼 있죠. 이때 노동력 부족을 이 국제 이주를 통해서 메우면서 서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이주를 울프라는 학자가 이미 1980년대 초에 4단계로 국제 이주의 진행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노동 이주였기 때문에 젊은 미혼의 남성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거죠. 1단계. 2단계는
기혼 남성이 노동 이주를 합니다. 가족을 두고. 3단계는 두고 온 가족이 돈 벌러 떠난 아버지와 결합하기 위해서 가족이 이주를 하죠. 가족 결합 이주.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그렇게 노동 이주하고 가족 결합을 한 이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자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즉 수적으로 증가한 거죠.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주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주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든가 상호문화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 등장했다? 4단계. 그래서 이주자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이주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문화주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국제 이주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21세기 메가 트렌드라고 일컬어지죠. 냉전이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유연성, 조금 더 값싼 노동력, 이것을 찾아서 이제는 노동시장의 국경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노동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연화돼서 이런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는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2주의 5단계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걸 2주의 5단계라고 부르는 적은 없고 그냥 요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여성의 이주화가 아니고 이주의 여성화.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거 PPT 적을 때 저 깜빡깜빡 했습니다. 이주의 여성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보시면 자, 이주의 행위자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남성이었어요. 남성 노동자. 자, 그러면 여성은 불가시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주 연구에서 여성은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성이 이주에 있어서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3단계부터 가족 결합. 그래서 남편을 찾아서 남편을 따라서 이주하는. 자, 그래서 여성을 다루기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뤄졌어요? 부양자를 따라가는 부양자의 이주 결정에 순응해서 함께하는 이런 수동적인 그런 그 이주민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5단계라고 하는 이주의 여성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그 이주민의 수가 성우 비로 봤을 때 여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왜 여성들이 기혼 여성, 미혼 여성 할 것 없이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이주하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이주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성 이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주에 대한 연구는 고민이 깊어졌죠. 이주민의 성원권. 자, 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했어요. 저의 국적은 한국이에요. 그런데 실거주지, 실제로 제가 생활하는 것은 일본이죠. 자, 그렇다면 나의 성원권, 나의 멤버십은 어딜까? 국적. 여러분 생각하시죠? 국적만이 나의 성원권을 다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귀족의 문제. 제가 어느덧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시간보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 일본어를 더 많이 쓰고 일본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는 일본 패션을 입고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비 생활 자체가 베이스가 일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귀속은 어디지? 내가 어디에 빌롱되는 거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직 국적은 한국인데 그럼 나는 한국하고의 관계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일본 사회에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때 나의 모국 한국과 나는 어떤 관계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나는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인하고 결혼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저는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나의 자녀는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뭐 이런 정체성 문제들. 그래서 이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퀘스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급증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 그 다음에 이주민의 비율이 막 20%, 25%까지 막 넘어가는 파리, 런던, 뉴욕, 그래서 세계 그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은 다 글로벌 시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면 하나의 국경 안에 어떤 단일한 성원권,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민족국가는 이미 약화되었다. 그래서 국경도 구멍이 뻥뻥 뚫린 다공성 국경을 가진, 그래서 국민국가의 주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떤 그런 국가의 주권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실천들, 이런 것들이 강조하면서 트랜스내셔널리즘 이런 용어도 나오고 이제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다공성, 경계, 국경, 트랜스내셔널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국가의 주권은 약화되었을까? 상대화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리즘, 세계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주창될 때 이제 그런 고민, 그런 이제 작은 의구심, 퀘스천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주를 하고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하지 않은 타 지역에서 정말 그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인의 이동, 그 다음에 노동의 자격, 그 다음에 내가 이주한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가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 안에 누가 들어와도 되는지,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그래서 누가 바람직한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타자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 권리, 이거는 국가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주권이죠. 그래서 국가는 여전히 이런 21세기 메가트렌드 국제 이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러한 주권 행위는 막강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 국경을 넘나들면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으로 포섭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타자로서 배제하는 그런 트랜스보더 민족주의를 구현하고자 해요. 여러 가지 행정체계, 법질서,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이동, 거주, 이것에 있어서 국가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때 중요한 수단이 있죠. 그것이 바로 출입국 관리 정책, 국경 관리 정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권, 국적, 이거죠. 그래서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특정 국가에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특히 이 국경관리인 출입국관리정책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타자는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제 퇴거 조항. 모든 국가의 출입국 관리령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란죄, 외란죄, 그 다음에 뭐 징역 몇 년 이상의 중죄, 뭐 그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할 수 있는, 이거는 국가의 독점적 권리예요. 자,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이 국경 안으로,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바람직한 우리인가, 국민인가, 우리 편인가, 이것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신원 확인. 그래서 이 신원 확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없을 때 여러분들의 신분증으로 뭘 이용하기도 해요? 여권. 여권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점점 이렇게 신원 확인 기술은 점점 발달되어 가고, 그 다음에 이 신원 확인 정보들을 국가가 독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이게 일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별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요. 뭐 해요? 여러분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뭐 받아요? 주민등록증 받죠. 그때 뭐 해요? 지문 날인하죠. 이거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수집해요? 국가가 수집해요. 누가 관리해요? 국가가 관리해요. 그 명분은 뭐예요? 그 명분은 뭐예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 생체 정보는 개인의 정말 고유한 그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신원 확인, 이런 신원 확인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의 이동을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한 거는 나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나치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몸에 숫자를 새겨 넣거나 그 유대의 표시를 새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역사로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그럼 국적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이 인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왜 권리예요, 국적이? 국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국적을 취득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물론 의무도 발생하죠. 의무도 발생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원권, 권리, 이게 같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임의로 국적을 박탈하거나 또는 그의 국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인 거죠. 제가 여기에 왜 세계인권선언을 적어놓았을까요? 이 기본적인 인권이 누구에게는 그렇게 쉽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제일 한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국가의 이동의 통제, 독점, 그 다음에 국적을 매개로 한 이런 신원 확인, 이런 것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의 하나로서 개인의 이동, 삶, 정체성, 민족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귀속이라든가 정체성의 문제, 민족주의의 문제는 그러면 원사이드로 이런 강력한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가진 그런 국가에 의해서만 일방향적으로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되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대를 걸쳐 가면서 관리되고 재생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귀속과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에 의한 제도, 이 측면도 있지만 행위자의 인식,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나의 국적을 무엇이라고 내가 선택하는지, 그런 실천에 따라서 이 제도와 행위자 사이에 인식과 실천의 복합체, 구성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국민을 만들려는 이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끊임없이
이 타자로 밀어내려고 하는 비국민화 시키려는 일본의 노력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그때그때 국적을 선택하면서 이 뿌리를 내려온 제일한인 양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자, 일본 사회의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원류하면 일본에서는 이 셋을 꼽아요. 첫째는 그 북해도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다른 오키나와인, 류큐인이라고 하죠. 류큐인. 그 다음에 제일한인. 이렇게 셋을 뽑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제일한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한인이 왜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원류인가? 언제부터 제일한인 사회는 일본 사회에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10년 우리는 강제 한일 병합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1910년대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소수 엘리트, 유학생. 그래서 그 연대별로 틀린데 191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했다 하면 거의 엘리트 유학생, 아주 소수.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면 일본의 식민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토지 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서 이 식민 정책이 이제 수탈 정책으로 실시가 되면서 농촌이 몰락하죠. 농촌이 몰락하면서 많은 그 잉여 농민들이 일본으로 도시 노동자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한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의 어떤 이주를 볼 때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상대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현상을 볼 때 상대화해야 되는 게, 일본으로 갔다 그러면 다 강제 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강제 연행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강제 동원, 강제 연행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 말부터 시작하는데 1937년 중일전쟁을 일본이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1938년 이때 이제 국민총동원법을 일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을 이 전시 체제에 총동원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그 다음에 병력 차원에서 일본 국민을 이제 전체 동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 법에 의한 강제 동원을 이 1930년대 말부터 강제 동원은 시작이 됐지만 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진 강제 연행은 1944년 이때에 그 징병령을 식민지에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조선 남성이 일본 군으로 전선에 파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정신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이런 거, 이제 이런 강제 동원의 피해가 있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동원에 있어서는 강제 동원이 맞고 강제 연행의 케이스도 있었지만 법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 민간업자들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경찰력이라든가 이런 식민지 행정 체계 이런 게 이제 총 동원돼 가지고 동원을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동원을 해갔기 때문에 강제 동원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 없어요. 다 강제 동원이에요. 자, 그래서 강제 동원이 되면서 이제 많은 수의 한인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6년 8개월에 걸쳐서 미군의 점령 통치를 일본이 당하죠. 근데 이때의 점령 통치 하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이 식민지에서 이주해요. 또는 식민지에서 끌고 온 이 식민지민에 대한 첫 번째 정책이 내려져요. 그게 뭐냐면 귀환해라. 시한을 딱 정해줍니다.
46년 12월까지 귀환해라. 그래서 이걸 계획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1945년 9월부터 뭐 시한은 1946년 12월까지라고 정해주긴 했었습니다만 1950년 5월까지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 귀환한 그 제일한인은 9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런 거고 이 계획 귀환이 발표되기 전에 그냥 한반도로 막 그냥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자는 한 15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잡힌 것은 9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남은 사람들 또는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53만 명이에요. 이들이 귀환하지 않고 귀환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5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 제일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일본 사회에 일본인이 아닌 다른 문화적인, 민족적인, 언어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사회를 형성을 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원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돌아가래. 모국에 돌아가래. 이제 해방됐대. 돌아가래. 근데 여러분 같으면 왜 남겠어요? 어떤 경우에 남을까요? 어떤 경우에 남을까? 가족이. 어떤 경우에 남을까? 저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 네, 맞아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돕니까? 돌아가서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모국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게 나에게 전혀 이득이 안 돼.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도 성장했고,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조사한 게 있어요. 많은 부분이 교육. 그래서 조선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일본에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교육 수준이 높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열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 제일한인 사회가 계층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일찍 일본에 이주해 와서 삶의 터전을 다 이룬, 그래서 굳이 여기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한반도로 돌아갈 만큼 딱히 이득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한 계층은 어떤 층이 남았을까요? 어떤 층이 남았을까? 이게 다수야. 어떤 층이 남았을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뱃삭 마련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이 당시 배편을 구해서 가족이 다 귀환할 정도면 그걸 마련할 정도에, 그리고 돌아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강제 동원, 징용 당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한반도에 있어. 그래서 여기 94만 5천 명들은 다 언제 많이 갔냐면 1943년에서 45년 요 사이에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53만 명의 제일한인들은 정말 극빈자 아니면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한인 사회는 이 남은 53만 명이 자조단체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조단체를 만들어서 이 제일한인들을 위한 활동들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45년 10월에 제1번 조선인연합회 조련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온하다고 일본에서 9월에 강제 해산을 시켜버려요. 조련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일한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어디하고 부딪히겠어요? 일본 정부하고 부딪히겠죠. 왜요?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5일에
패전을 하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모든 식민지를 다 잃어요. 그리고 전선으로부터 모든 일본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경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의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4개의 섬과 부속 도서로만 국경이 확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국경, 축소된 국토, 늘어난 국민, 이것을 가지고 일본은 전후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큰 과제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 과제 앞에서 일본은 뭘 주장해요? 단일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제국이었을 때는 일선 동조론, 그래서 일본하고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는 다 같은 조상, 다 같은 조상으로 아시아는 서구 그 제국주의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공전 공영을 해야 된다. 대동아 공영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 모든 식민지를 잃고 이제 새롭게 국가를 건설할 때는 단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질적인 사람들을 타자로서 비국민화하기 위해 나서기 때문에 이런 일본에게 계속 제1한일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불온하죠. 그래서 이제 강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1948년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49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개의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지지하는 민당, 그 다음에 북한을 지지하는 총명으로 분열이 되면서 이 제1한인 사회는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냉전의 질서가 투연된 형태로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어 나갑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자, 연합군하고 전후 처리를 하죠. 패전국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전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 문제 다 해결하고 국토 문제 다 해결하고 하면서 1952년 4월 28일에 점령 통치를 끝내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1한인의 비국민화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적은 일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죠. 이때 송기정의 가슴에 있었던 국기는 뭐였어요? 일장기였어요. 왜? 국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동아일보가 이거를 태극기로 했다가 이제 막 거의 폐사 직전까지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1한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죠. 국적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박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처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입국 관리령을 새로 만들죠. 새롭게 만들면서 제1한인들이 굉장히 퇴거당하기 쉽게 15개 항목에 달하는 강제 퇴거 조항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외국인들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하시오 했는데 등록한 외국인의 90%가 누구예요? 제1한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후에 오랫동안 1980년대까지도 이후에도 오랫동안 외국인 정책하면 제1한인을 정책 대상으로 의식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좀처럼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오래 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록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세대 단위, 주소, 연령, 뭐 국적, 재료 자격 이런 개인 정보를 다 등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국민은 하지 않는, 일본도 주민기본대장법이 있어서 일본도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아니지만 주민으로서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은 그 누구도 생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1한인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갱신할 때마다 한 번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갱신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신체 정보인 지문을 등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등록증이야말로 이 제일한인의 신원증명 확인의 수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한인을 비국민화하려는 굉장히 강력한 일본의 그 권력의 본질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제일한인들을. 자,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령과 더불어서 어떤 그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냐면 국적법에도 있습니다. 국적법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만 영주를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영주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제일한인에 한해서는 일반 영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외국인의 항의나 불만도 별로 없었어. 왜? 90% 이상이 제일한인이거든. 목소리를 낼 외국인, 제일한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막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반 영주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그래서 일본의 법 체계가 굉장히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요? 보편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영주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 126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민지에서 식민 통치 기간에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끌려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영주 인정할게. 요게 126호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는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왔어요. 그래서 법률 126호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나서 데리고 온 자녀는 어떡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요. 외무성령 제14호 이걸 만들어서 여기 자녀들에 한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아니 부모는 쭉 사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3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체류 자격 갱신해야 되고 외국인 등록증 갱신해야 되고 그때마다 지문 찍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한인들이 권리 획득 운동, 그 다음에 민족 차별 철폐 운동 이런 거 벌일 때 1980년대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벌였던 운동 중에 하나가 지문 날인 거부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자, 그럼 한국은 어땠느냐? 한반도는 어땠느냐?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한국하고 북한은 누가 3.1 운동을 계승하는 한민족의 대표냐, 누가 합법적인 정부냐, 이걸 놓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경쟁의 대상이 국경을 벗어나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일한인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야말로 제일한인들은 트랜스보더 민족주의의 한국, 북한, 일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어땠냐면은 일관되게 한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보이고 그다음에 한민족을 대표한다. 그래서 자, 제일한인들은 개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패전을 했기 때문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국적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한인은 모든 국적은 다 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일한인의 국적이 한국임을 일본 정부 너희가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일본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제일한인의 모든 국적은 한국이라고 할 테니까 제일한인들 다 데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일한인들 싹 귀환시킬 거야. 한국으로 귀환시킬 거야. 받아들여.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일한인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본 정부에 그렇게 요구하지만 한인들의 귀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북한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 한국은 너무 경제적인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일한인들 대다수가 누구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빈곤자. 그래서 이 빈곤한 제일한인들이
한국으로 되거 귀환하는 것을 한국 정부 새로운 국가, 이 새로운 국가의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야, 한국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 당시 한국하고 일본하고 언제 국교가 만들어져요? 언제 국교가 성립돼요? 국교가 정상화돼요. 국교라는 게 언제 생겨요? 언제 생길까요? 1965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일협정에 의해서 국교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1965년 이전에 한국하고는 지금 국교가 있어요. 자, 일본하고 북한은 국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국교 없어요. 전후 처리 아직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럼 제일한인들 어떤 상태예요? 무국적자와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한인들에게 국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생활에 별로 큰 영향은 없어요. 이게 법적 권리, 어떤 성원권, 의무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교가 없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외교권, 외교보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줄 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외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한인들에게 기표는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기표야. 제가 본 적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사람이 일본에 왔어. 근데 일본에 남았어. 외국인이래. 일본 국적 박탈당했어. 너 이제부터 외국인이야.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래. 근데 거기 보니까 국정란이 있어요. 써야 돼. 아, 그래? 근데 난 경기도인데 난 좀 민단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 난 청년에서 활동할래. 북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경기도에 본 적을 둔 그러니까 북한 국적자예요. 그런데 그 북한 국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표상의 절차상의 그런 실생활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그래서 이때의 제일한인들에게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귀속을 우선시한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출신이 평양이야. 근데 나는 총련은 뭐 군대 갔고 나는 민단을 지지해. 그러면은 한국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집안을 보면 형제가 7이면 7의 국적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대다수가 국적이 달랐어요. 왜 그래요? 심리적 귀속을 우선시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다가 제일한인들에게 국적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로서 나의 귀속과 나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대. 전후 처리를 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1년 10월에 예비회담을 시작해서 1965년 6월 22일 무려 14년에 걸쳐서 7차에 걸친 한일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일회담 하면 청구권 협정만 아마 굉장히 머리에 강하게 남으셨을 텐데 한일 기본 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전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4개의 부속 협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청구권 협정밖에 기억을 못할까요? 왜요? 왜 4개의 부속 협정이 있다는 거를 왜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한국의 대표단이 제일 중요시한 게 뭐였겠어요? 청구권 협정.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14년간의 모든 회담의 총력이 여기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협정들은 그 협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협상의 수단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도 처우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루질 못해요. 법적 지위 문제만 다루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법률 126호, 외무성령 4호 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일본에서의 거주가 불안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제일한인들에게 이 협정의 근거에서 영주권을 일본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협정 영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계가 많죠. 왜요? 청구권 협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의 카드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뭐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다 영주권 줄게. 근데 그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서들을 또 달아요. 참 일본의 이 아주 특징이 잘 나타나죠. 또 나타나요. 그래서 직계 귀속으로서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 출생자 여기까지 줄게. 근데 5년이 넘어 그 자손들은 그래 이거는 좀 미래에 미뤄두자. 25년 후에 한국 정부가 그때도 인정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이런 협정 영주권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이 영주권을 허락했다는 거죠. 왜요? 국교를 누구하고만 지금 맺은 거예요? 한국하고만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는 수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표방하는 사람까지는 다룰 수가 없고, 또 거기까지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일본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국민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질적인 존재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그래 한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렇게 세대 간의 구분을 둬서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한국 정부에서 타결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협정 영주권을 가지고 드디어 제일한인 사회에서는 이 귀속의 정치를 둘러싼 대립과 여러 개개인들의 고민, 그 다음에 선택, 실천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귀속돼야 되는지, 나의 국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만 했죠. 자, 그래서 이 협정 영주권이 인정되는 기간에 신청을 해서 협정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5만 명. 60만 명 중에 35만 명. 자, 25만 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5만 명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10만 명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분명히 60만 명이라고 맞나? 35만 명, 25만 명. 얼추 맞네요. 그래서 이 25만 명은 한민족도 대표하지 않고 한국 국민도 아니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이 25만 명에 대해서 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국적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산에 못 가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못 봬요. 한국 정부가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국을 규제하면서 이 국적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트랜스보더 민족주의를 구사를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제일한인들은 어떻게 그런 귀속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이런 국가 간에 이런 법제화, 그 다음에 국가 간 관계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트랜스보더 민족주의의 그 구현에 이 개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떤 고민들과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장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2017년 18일부터 21일까지 몇 월인지가 빠졌어. 어머머. 이거 이게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7월 18일에서 21일로 기억이 돼요. 왜냐면 제가 문경희 선생님을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웠어요. 일본 더위가 아주 악명이 높은데, 그래서 도쿄에서부터 오사카, 그다음에 교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면접을 했는데, 뭐 1.5세, 2세, 3세. 여러분들 2세, 3세는 알겠어. 근데 1.5세는 뭐고 뉴커머는 뭐지? 그게 궁금하시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비준이 되면서 일본은 온전히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을 하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즉 식민 통치 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세대 1세대, 일본에 와서 낳으면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럼 1.5세는 1세가 이민을 왔을 때, 이주를 왔을 때, 이주했을 때 어린 자녀,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성인이 아닌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일본에 와서 성장한 경우, 이 경우를 1.5세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드커머, 뉴커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올드커머는 구정주자, 뉴커머는 신정주자. 그래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이제 국교가 생겼기 때문에 양 국가 간에 이 국민들끼리 교류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으로 온 이주민들을 뉴커머, 그래서 신정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 뭘 물었냐, 지금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근데 변경했다면 변경한 이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협정 영주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의 그런 출입국 관리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한인으로서 이 일본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국적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적 이렇게 하면 국적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국적은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뉴커머 두 분 남성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무슨 국적을 결정해? 아버지가 선택하면 따르는 거고, 남편이 이걸로 하자 하면 따르는 거였지. 그땐 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일반적인 이해는 그렇거든요. 영국에서도 이제 여성을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이주민으로 그려왔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한인 여성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너무나 다채로운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본수는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아까 그 인터뷰 표를 보시면, 신층 면접한 표를 보시면 1세가 있어요, 없었어요? 1.5세부터 제가 시작하죠. 왜 1세가 없을까요? 다 돌아가셨어요. 1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1.5세의 구술을 통해서 1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국적을 선택하고 유지했는지 또 변경했는지 그 이야기를 1.5세대로부터 듣고 1.5세대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만 빨리 이루어지고 여기에 빨리 연구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게, 이제 2세도 1.5세도 많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1.5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니, 이 1세대들은 이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했고, 한일 협정, 이 협정 영주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쪽이 대다수였어요. 뭐 북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상에 북한으로 기표를 했건 한국으로 기표를 했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떠나온 한반도는 단 하나의 모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북한을 놔두고 일본하고 독자적으로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협정용 주권을 인정을 하면 지금 두 개의 이 정부를 그냥 기정사실화한다는 거죠.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한인들은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귀속을 우선시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나는 통일된 조국에 돌아갈 거야. 나는 통일된 조국의 국적을 따를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본능이 1세대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을 표기했건 북한 국적을 표기를 했건 그 한일회담이나 협정연구권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일회담 반대 투쟁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국운동 벌이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1세의 아버지들은 항상 집을 비웠어요. 항상 바빴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대화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모국어, 한국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들려주는 한국어,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명절 때 차려주시는 음식들,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옷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근데 이 1세대 어머니들은 국적과 자신의 민족과 혈통,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해요. 즉 국적 이꼴 민족이고 그것이 나다. 우리 제일 한인들의 혈통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국적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 역사를 저버리는 일로까지도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5세대들은 그런 1세대 어머니의 그 영향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전히 국적과 민족, 혈통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의 근간을 국적을 중심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북한 적자고 결혼도 안 해요. 집안에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귀화한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다, 더 반대해요. 그래서 민단 사람은 민단 사람끼리, 총련은 총련끼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단돼서 결혼들을 하고 막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1.5세대까지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정체성과 이 국적이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제일 한인 문제, 그다음에 제일 한인 사회를 어떤 다문화 사회의 하나의 큰 그룹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 이후예요. 왜냐하면 2세가 출생해서 일제히 성인이 되는 그 시기가 1970년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국을 알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모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성장해서 학교 교육을 받은 건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문화 훨씬 더 익숙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모국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오고 자란 실생활 일본과 이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일 한인의 정체성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적에 대한 문제가 더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정체성과 국적이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선택들이 시작은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국적 문제를 민족 차별의 문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한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을 민족 차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민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제 3세대로 가게 되면 국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국적 문제를 더 이상 민족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적을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국적에 있어서의 다양한 선택. 내가 한국적이었는데 조선족을 선택한다. 내가 조선족자였는데 한국적을 선택한다. 또는 일본으로 귀화한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 너 왜 한국인인데 한국어 못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민족의 차별로 이 국적 문제를 보지는 않고 인권의 침해에 대한 그 문제로 보면서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적인. 예. 그래서 이 저항적인 그 주체 이 저항의 수단으로서 국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왜 내가 인권을 침해당해야 돼?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사회가 이상한 거야. 일본은 올바른 다문화 사회가 돼야 돼. 라면서 왜 내가 나의 국적을 바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저항의 수단으로 이렇게 그 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제일 한인의 가치를 모국하고의 연계는 넓어지지만 이 제일 한인들이 일본에서 쌓아온 그런 어떤 실천의 역사라든가 다문화의 주류로서의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다문화 사회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국적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945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90%가 제일 한인이었어요.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국적 1위 중국, 2위 대한민국, 베트남, 3위 한국.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한인 53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막 인구가 증가할 때는 60만 명을 넘어서요. 지금 2023년 통계 현재 제일 한인 얼마일까요? 28만 명, 절반 이하입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만. 그래서 이 지금 그 다문화의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원류로서 우리는 다양한 자이니치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더 살기 좋은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제일 한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이니치 하면은 제1 해서 일본에 있다라는 그 일본어거든요. 자이니치. 근데 이거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이니치 초센진. 그런데 초센진 하면 이거 완전히 그 민족 차별에다가 차별 용어거든요. 그래서 교센진은 참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교센진은 떨어져 나가고 차별의 기표로서 어떤 민족 차별의 기표로서 뭐만 남았어요? 자이니치. 그래서 자이니치는 일본에 있다라는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민족 차별의 하나의 코드였어요. 그런데 이 제일 한인들은 이 자이니치의 기표성을 계속 확대시켜요. 그래서 제일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다양한 자이니치가 있다.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본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생을 위한 그래서 이 다른 외국인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운동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며 보면은 특히 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 그 다음에 독립 이후 분단 두 개의 정부 수립 겪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이제 국제법상으로 완전히 식민지를 잃고 4개 섬과 부속 도서로 제한된 새로운 국경 속에서 전후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각각이 이 제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보더 민족주의를 구현을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틈새 속에서 제일 한인 여성들은 1세 아버지의 부재를 메우면서 어떤 문화 전달자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민족과 국적과 혈통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은 1세대 그 다음에 민족 차별의 문제로서 국적을 받던 2세대
지금 현재 이 인권 문제로서 국적을 바라보면서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 3세대까지 제일 한인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이지영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내용인데 사실 우리 교재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오늘 들었던 용어 중에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교재 읽으면서 전부 확인하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이니치 코리안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연예인이라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뭐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잘 알려진 자이니치 코리안 누가 있을까요? 신동훈? 신동빈. 신동빈도 자이니치인가요? 네. 아, 롯데그룹이 자이니치 집안이죠? 손 마사요시가 제일 코리안이었어요. 물론 지금 일본 국적을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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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전 여러분 입에서 추성훈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무도 추성훈 이야기를 안 하네요. 그럼 추성훈 씨가 유명한 그러니까 제일 한인 이슈를 한국 사회에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분은 어쨌든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굉장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잘 몰랐죠 이런 이슈. 무엇보다 저는 이지영 선생님께서 던진 좋은 질문 중에 사실은 여러분 국적이 선택의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국적을 선택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국적을 인권의 문제다 접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걸로 생각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이제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 가는 방식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근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해서 이렇게 국적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죠. 저도 같이 면담을 갔을 때 그 만났던 어르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함도 그분이 박정희 성함이었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떠날 때, 부모가 떠날 때, 내가 어렸을 때 떠날 때 그 하나의 조국, 그러니까 계속 조선이었겠죠? 근데 돌아가려고 보니 나뉘어져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통일될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분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정말 이 한국에 사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국적에 대해서. 근데 이 영토 바깥에서 사시면서 계속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의 통일을 늘 평생 생각하며 자기 아킬레스건을 왜냐면 그런 분들은 그 일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떠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건이 없잖아요. 무국적 상태니까. 무국적 상태면 사실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왜 3세대, 4세대들이 이제 그 국적을 많이 취득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 해외여행 또는 해외 취업, 뭐 이민 이런 것들이 매우 실질적인 이유로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조금 만약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한테 그 북한하고 이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일본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라든지 조금이라도 이야기 좀 보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혹시 질문이 있나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 죄송해요. 제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자, 질문 한 사람만 딱 받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 너무 생소한 개념이라서 이해를 많이 못했을 것 같아서 책을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질문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좀 아까 그걸 좀 부탁드릴까요? 조금 많이 생소한 이야기죠. 생소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북한은 트랜스보더 민족주의 제가 일부러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한인들이 이 법적 증거로서 국적이 작동하기 이전에 심리적 귀속을 우선시했을 때 제일한인들이 외국인 등록증에 편의상 이렇게 그 표기했을 때 북한 국적하고 한국 국적하고 어디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북한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더 한국 정부에서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 이 협정 영주권을 한국 국적 취득자의 하나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북한은 어떤 트랜스보더 민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동원했느냐? 북송 사업.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정부 이래로 제일한인의 국적은 한국적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한인의 귀환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때 북한은 차별화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포여 돌아오라 지상 낙원으로. 그래서 1959년부터 일본 적십자사하고 북한은 귀환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984년까지 184차에 걸쳐서 니가타에서 여기가 이제 요코타 메구미가 납치된, 그래서 일본에 이제 납치자 가족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데 요 니가타에서 귀환선이 운항을 했어요. 그래서 184차. 그래서 94,000명이 북한으로 이주를 합니다. 북한으로 귀환을 해요. 제일한인들 9만 명.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귀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호응을 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으로 돌아간 귀환한 제일한인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책 하에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고 지상 낙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북한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북한의 북송 사업을 통해서 직접 제일한인들을 받아들이면서 트랜스보더 민족주의로 구현하려고 한국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당시 아까 그 공백이 있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북한에서 북송 사업과 함께 그 민족 문화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북송선 배가 오고 갈 때 막 문화예술인들을 실어 나르고 짧게지만 막 이렇게 공연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막 가르쳐주고 또 돌아가고 또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는 그런 그 단계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매우 이 국제관계라는 게 상호작용적이고 단지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변수인 북한이라는 변수. 이런 국가 간의 변수들이 개인의 어떤 선택과 개인의 아까 이야기하신 그 어떤 belonging, 내가 어디에 기속될 것인가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쳐오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얄팍한 사람은 불편해서라도 빨리 국적 취득을 할 것 같은데 이동하기 편하고, 근데 이거를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의지의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재밌었죠? 예. 재밌었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했고요. 이거 들은 내용들 잘 좀 정리해서 이거 뭐 감상문 적어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너무 더울까봐 제가 에어컨을 좀 켰었는데 홀 맞던가요? 아직 목소리가 기력이 회복이 안 됐어. 아까 다가 제목에는 소명 안 하신 이만큼 나와서 해주세요. 그래도 다 쏟아냈어. 어떻게 얘기를 너무 좋았어요. 내가 들을 때마다 좋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포괄적인 일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지? 우리 네. 회의 해야 되죠. 오늘요?
오늘 가야 돼. 어떤 회의요? 저기 학생 명단하고 조사. 아,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네. 자료를 안 가면 나는 김선 박사님하고 그걸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 업체에서는 아무런 가공을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도 50장을 500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제가 그 데이터를 할 때는 그 전송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이메일을 누르면 아직 조사가 마감이 안 돼서 전송이 안 되고 이제 이게 마감이 되면 할 것 같은데 나도 안 그래도 김선 박사님하고 마감시키자 했고 이 정도를 많이 거둔 거기 때문에 이거 질문 있어? 아, 네. 이거 나한테 아니고 그 저희 보고서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문장. 요걸로만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침에 들었던 걸로? 그거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요? 내가 2개를 했잖아, 2개.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니 아침, 저 오후 좋다, 반갑다. 네, 앞으로 반갑습니다. 계속 안내할게. 네. 이거 관련해서 올라가서 잠시 올라갈까요, 4층으로? 그래서 이게 그거를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업체부터 달라고 해야죠. 네. 우리가 종료를 안 시켜서 못 받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도 네. 그거를 가공을 우리가 못해요. 왜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일이 네. 그거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걸 다 보고 창원대 그러니까 그 500장을 하나하나를 그 설문에 대해서 5개 대학, 5개 계열, 남녀, 성까지